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해설 자료 진짜 흥미롭습니다. 무려 400년에 걸친 역사적인 릴레이 경주를 추적해 볼 거거든요. 암스테르담에서 런던 그리고 뉴욕으로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이 세 도시가 어떻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바통을 넘겨받으면서 우리가 아는 현대 자본주의, 글로벌 금융 허브, 그리고 저 높이 솟은 수직 도시를 만들어냈는지 그 짜릿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오늘 짚어볼 로드맵을 잠깐 보죠. 1장 암스테르담의 자본주의 탄생, 2장 런던의 금융 부상, 3장 산업 메갈로폴리스, 4장 뉴욕의 상업 그리드, 마지막 5장 수직 도시까지. 글로벌 패권이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큰 그림부터 잡아볼게요. 1590년대 암스테르담의 황금기를 시작으로 1660년 런던이 상업도시로 재건된 시기, 그리고 1811년 뉴욕의 쫙 뻗은 도시 그리드 계획까지, 말 그대로 세계의 중심이 수세기에 걸쳐 바다를 건너 이동하는 굵직한 이정표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1장 암스테르담, 자본주의의 탄생과 글로벌 무역의 여명입니다. 첫 번째 바통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볼까요? 1590년대 당시 암스테르담은 인구가 3만 명도 안 되는 진짜 작고 질척이는 늪지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람의 힘 그리고 난민들의 재능을 싹 모아서 포르투갈의 향신료 독점을 깨버릴 엄청난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 현대적인 기업 그리고 최초의 주식시장이 툭 튀어나오게 되죠. 첫째, 1602년에 자본을 싹 다 합쳐서 VOC라는 중앙 집권적인 독점 기업을 세웁니다. 둘째, 투자자들 돈을 무려 10년 동안 묶어둬요. 당시로선 정말 파격적인 결정이었죠. 셋째, 소액 투자자들을 위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유동성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상인들이 비를 피하려고 낡은 다리 위에서 거래하다가 버려진 카톨릭 교회로 뛰어들어가서 지분을 거래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네, 바로 그게 인류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탄생하는 생생한 현장이었습니다. 진짜 영화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거대한 경제의 톱니바퀴가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까지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네덜란드어에 헤젤러헤이트라는 참 예쁜 단어가 있거든요. 일종의 가정적인 아늑함, 친밀함을 뜻하는데 당시 쏟아져 들어온 막대한 부가 이 새로운 감수성을 건축에 그대로 녹여냅니다. 예전처럼 성 같은 거대한 저택에 온갖 세대랑 하인들이 우르르 섞여 살던 시절에서 벗어나서 딱 직계가족들, 그러니까 핵가족만을 위한 아담하고 예쁜 운하주택들이 지어진 거예요. 뒤편엔 프라이빗한 정원도 딸려 있고요. 우리가 아는 현대적인 의미의 우리 가족만의 집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시기, 이곳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여기서 역사의 첫 번째 결정적인 바통 터치가 일어납니다. 영국의 탐험가 헨리 허드슨,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원래 런던 회사에 투자 제안을 했다가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해고를 당해요. 그런데 이 소문을 엿들은 네덜란드 영사가 대박인데? 하면서 허드슨을 암스테르담으로 냉큼 스카우트해버립니다. 든든한 네덜란드 자본을 등에 업은 허드슨은 아시아로 가는 길을 찾다가 우연찮게 미국 대륙으로 방향을 틀게 되죠. 그리고 훗날 뉴 암스테르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뉴욕이 될 끝땅에 발을 쾅 내딛게 됩니다. 런던의 뼈아픈 실수가 암스테르담에겐 어마어마한 잭팟이 된 셈이죠. 네, 딱 60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역사의 스케일이 얼마나 아찔한지 체감이 되실 거예요. 네덜란드 정책민들의 리더였던 피터 미누이트가 원주민들한테 맨해튼 섬 전체를 넘겨받으면서 치른 값이 고작 60플로린이었습니다. 당시 일반 노동자의 2주치 월급 정도밖에 안 되는 푼돈이었어요. 사실 그땐 그저 비버 가죽이나 구해보자고 세운 조그만 상업용 전초기지였거든요. 이 늪지대 섬이 훗날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심장이 될 줄은 그때는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2장 론던, 금융의 부상. 이제 중세의 목재 도시가 어떻게 세계적인 상업 허브로 변모했는지 그 두 번째 바통을 따라가 보죠. 17세기로 넘어오면서 드디어 런던이 양모 무역을 무기 삼아 세계 무대에 등판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진진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1666년 런던 대화재로 도시의 3분의 1이 말 그대로 잿더미가 되어버렸거든요. 이때 유명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이 나타나서 전하, 파리처럼 뻥 뚫린 웅장하고 화려한 왕립수도를 만듭시다 하고 제안을 해요.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당장 장사해서 돈 벌어야 하는 상인들 입장에선 국가가 주도하는 느긋한 계획 같은 걸 마냥 기다려줄 턱이 없죠.
결국 런던은 옛날 그 꼬글꼬글한 골목길을 거의 그대로 둔 채 빠르고 실용적으로 오직 상업 공간 위주로 무자비하게 재건됩니다. 한마디로 왕의 낭만보다 상인들의 돈의 논리가 완벽하게 압승을 거둔 겁니다. 바로 이 난리통 속에서 런던의 현대금융이 참 기가 막힌 방식으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수도원들이 꽉 쥐고 있던 엄청난 토지가 상인들이랑 기업가들한테 쫙 풀리면서 자본이 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짜 재미있는 건 영국 사람들 특유의 그 서서 맥주 마시는 펍 문화 있죠? 거기가 쏠쏠한 정보가 돌고 험담이 오가는 완벽한 초기 비즈니스 사교장이 되어버립니다. 롬바르디아에서 돌아온 유대인 은행가들은 롬바드 스트리트에 자리를 잡고요.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럴싸한 최초의 은행 로고들이 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펍 앞에 대롱대롱 매달아두던 그림 간판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라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현대금융의 묵직한 뿌리가 시끌벅적한 펍이었다니 정말 놀랍죠. 3장 산업 메갈로폴리스입니다. 증기 엔진, 거대한 슬럼가, 그리고 도시가 무한정 덩치를 키운 대가로 치러했던 어두운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런던이 겉으로는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그 이면엔 지하철 공사 같은 것에 밀려나고 쫓겨난 빈민들이 바글바글 모여 살던 끔찍한 슬럼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만이라는 이 숫자는 무계획적으로 미친 듯이 팽창한 도시가 치러야 했던 아주 참혹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1952년에 런던을 덮친 데스모그 들어보셨죠? 그건 그냥 좀 뿌연 안개가 아니었어요. 공장이랑 가정집에서 뿜어낸 눅눅한 석탄 매연이 안개랑 엉겨붙으면서 썩은 달걀 맛이 나는 치명적인 독가스로 변해버린 겁니다. 사람들의 폐 속으로 파고든 이 끔찍한 공해 때문에 불과 며칠 만에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시의 거대한 스케일이 통제불능의 재앙으로 돌아온 아주 뼈아픈 순간이었죠. 4장 뉴욕 상업 그리드입니다. 이제 바다를 건너 본격적인 부동산 왕국을 설계해볼 차례네요. 영국이 쳐들어와서 네덜란드의 뉴 암스테르담을 뉴욕으로 이름표만 싹 바꿨을 뿐 오직 돈 버는 데만 집중하는 네덜란드 특유의 상업적인 DNA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흡수합니다. 자, 그럼 뉴욕은 어떻게 다른 막강한 라이벌 도시들을 제치고 이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을까요? 핵심은 바로 무자비한 효율성 그리고 부동산이었습니다. 1811년에 뉴욕은 맨해튼 전체를 12개의 애비뉴와 155개의 스트리트로 깍둑 설계하는 거대한 그리드 계획을 밀어붙입니다. 땅을 규격화하니까 어때요? 마치 공장 조립 라인의 물건처럼 투기꾼들 사이에서 땅이 엄청나게 쉽게 그리고 빠르게 거래되는 겁니다. 게다가 배에 화물이 꽉 안 차도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출발해버리는 혁신적인 전기선 시스템을 도입하고요. 이리 운하까지 뻥 뚫리면서 북미 내륙의 그 막대한 자원들이 뉴욕이라는 거대한 심장을 통해 전 세계로 펌프질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겉보기엔 그 반듯하고 세련된 상업용 그리드의 이면에 테너먼트라고 불리는 아주 혹독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좁아터진 땅에 매일 폭발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억지로 쑤셔 넣기 위해 만든 다세대 임대주택인데요. 맨해튼 빈민가 건축의 상징이죠. 창문 하나 없는 콧구멍만한 방에 무려 15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잠을 자야 할 만큼 생활 환경이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당시 제이콥 리스라는 기자가 있었는데요. 막 도입됐던 플래시 화약 사진 기술을 써서 펑 하는 굉음과 함께 이 어두운 빈민가의 참혹한 민낯을 그대로 찍어버립니다. 이 충격적인 사진들이 중산층에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면서 아주 간신히, 정말 간신히 주거 환경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었죠. 어느덧 마지막 5장입니다. 수직도시,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어떻게 저 구름 위로 솟아올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해튼 섬은 사방이 꽉 막힌 강이잖아요. 옆으로 넓힐 땅은 없는데 사람들은 계속 미친 듯이 몰려들고 선택지는 딱 하나, 하늘로 올라가는 것뿐이었죠. 마철로를 현실로 만들어준 이 기술의 릴레이 경주, 한번 단계별로 뜯어볼까요? 첫 번째 도약은 한편의 연극 같았습니다. 1854년 뉴욕 수정국 박람회에서 오티스라는 분이 관중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가 탄 엘리베이터의 밧줄을 도끼로 냅다 끊어버립니다. 안전장치가 작동해서 안 떨어진다는 걸 아주 쇼맨십 넘치게 증명한 거죠. 두 번째로 보가더스가 조립식 주철 프레임을 고안해내면서 두껍고 무거운 하중 지지벽들을 싹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철 프레임 기술이 딱 도입되면서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선이 말 그대로 무한대로 열려버린 겁니다. 위로 끝없이 뻗어갈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자본주의와 마철루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융합했는지를 찰떡같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구가 하나 등장합니다. 5센트와 10센트 동전을 세고 있다.
당시 최고층 건물이던 우로스 빌딩은 아예 대놓고 유럽의 거대한 고딕 성당처럼 생겨서 상업의 대성당이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진짜 웃기고 기발한 건 로기 장식이에요. 보통 유럽 성당들 가면 성인들 조각상이 있잖아요. 여긴 누가 있느냐? 건물주 프랭크 울워스의 얼굴 조각이 떡하니 박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운영하던 싸구려 잡화점에서 벌어들인 그 푼돈들, 동전을 아주 열심히 세고 있는 모습으로 말이죠. 현대의 상업이라는 새로운 종교가 도대체 무엇을 숭배하고 있는지를 아주 유머러스하면서도 뼈 때리게 포착해낸 디테일 아닙니까? 자, 오늘 쉼없이 달려온 400년의 릴레이 경주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보죠. 1600년대 암스테르담은 향신료 무역과 주식회사라는 강력한 독점 무기를 들고 현대 자본주의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은 1700년대와 1800년대의 런던은 양모무역, 철도, 그리고 펍에서 싹튼 혁신적인 은행업으로 글로벌 금융의 심장으로 진화했고요. 마지막 1900년대의 뉴욕은 조립라인처럼 극대화된 부동산 시스템과 내륙 무역을 발판 삼아 하늘을 찌르는 수직 도시의 마스터피스를 완성했습니다. 앞선 도시가 치열하게 만들어낸 고유한 경제적 엔진이 그 다음 도시가 패권을 쥐고 날아오르기 위한 가장 완벽한 도약대가 되어주었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보이시죠? 오늘 이 해설 자료를 통해 함께 추적해본 역사적 릴레이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자, 여기서 마침표를 찍기 전에 오히려 새로운 생각에 물꼬를 트기 위해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암스테르담, 런던, 뉴욕으로 이어져 온 이 무시무시한 글로벌 패권의 바통, 과연 다음엔 어느 도시가 넘겨받게 될까요? 그리고 그 도시는 우리 시대의 어떤 새로운 차원을 지배하고 정복하게 될까요? 이 짜릿한 질문을 머릿속에 한번 굴려보시면서 미래를 이끌어갈 거대 도시의 모습은 어떨지 여러분만의 통찰을 마음껏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